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2022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한번 해석하고 그리고 강평을 짧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지문이 많이 길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이제 지문이 길어서 아마 지문을 읽는 시간을 많이 그죠? 그래서 문제 푸는데 조금 약간 힘들어 하셨을 건데요. 그래서 일단 문제 지문이 굉장히 길어졌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 시험을 잠깐 분석해 보자 그러면은 판례하고 조문이 이렇게 보통 뭐 조문이 한 60%, 판례가 한 40%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판례도 우리 그동안 판례 지문 같은 경우도 키워드만 딱 이렇게 짚어서 두 줄, 보통 세 줄 이상의 문제를 내준 것을 올해는 거의 네 줄 가까이 지문을 길게 출제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쉽게 읽었던 판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읽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저는 1번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 보시면은요. 1번 같은 경우에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가 나왔는데 저는 합의체 판결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이 감사에 관한 거고 이사 보수에 관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 특히 이사 보수, 감사 보수 같은 경우는 이사의 보통 결의로 우리 보통 결정이 되는 부분이죠. 1번 한번 보시면 주청에서 선임된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에 따라서 업무를 다른 감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요.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한다든지 주청에서 결의한 보수 청구권을 그저 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 명목상 감사도 보수 청구권이 있고 명목상 이사 우리 아마 제가 이사 파트 할 때 감사 같은 경우는 보수 청구권 할 때 짧게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 보수할 때 제가 명목상 이사도 보수 청구권이 있고 그리고 주청에서 우리 보통 보수라는 거는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결정을 하는데 네. 주주총회 보통 결의에 따라서 우리 이사, 감사, 보수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 그리고 감사, 보수를 주총회 보통 결의로 이사, 감사, 보수를 결정하게 되면은 이사의 총액이 있었죠. 이번에 우리 회사가 주총에서 이사, 보수를 10억으로 결정했어 라고 하면 여기서 세부적으로 위임하는 것 세부적으로 어느 이사에게 얼마큼 줄 건지는 이거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감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사회 위임할 수 없다 했죠. 이사 위임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사 보수를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감사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명목상 감사, 명목상 이사도 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사 팔때 할 때 제가 이 관련 판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로지 보수 지급 형식적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를 선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보수 청구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행사가 제한되고 그리고 그에 관해서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에 보시면은요. 그 감사 업무와 관련해서 회사 감사에 관한 상법상 감사와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에 대한 감사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긴 하나 상호 독립적이죠. 우리 보통 감사 같은 경우는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외부 감사인의 의한 감사가 있다 해서 상법상 감사 의무가 면제된다든지 경감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 2019년도에 판례 입장이라 보시면 어쨌든 별개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업무를 면제된다든지 또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4번에 보시면 제가 이 판례 굉장히 어려운 판례고 이거 제가 키워드 찾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시 대표이사가 나오면 그저 된다라고 너무 판례가 어려워서 된다 했던 건데 이 판례가 어떤 판례였냐면 이 판례였어요. 원래 저희들이 감사가 회사 대표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은
A 회사가 있어요. A 주식회사가 있고 B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소송이 제기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고 여기에 B 회사는 을이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A 회사하고 B 회사가 어떤 법정 분쟁으로 해서 재판이 제기되면은 법정에는 갑과 을이 나간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대표이사 회사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근데 예를 들어서 A 회사, B 회사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A 회사하고요. A 회사하고 여기 누가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A 회사 이사가 그죠? 이사 들으면서 이사병이 소송이 제기되면 이때는 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예를 들면 정이라는 감사가 재판에 나가서 여기 있는 병하고 이렇게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재판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가 아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사가 전 이사다. 현재가 아니라 전 이사 같으면 여기 감사 대신에 대표이사 갑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떠냐면은 이 회사가 그 회사 대표권 하에서 일시 대표이사를 선임했어요. 일시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대표이사에 되면 제가 대표이사 네 여기 무라 그럴게요. 무가 선임이 되었거든요. 근데 원래 보면은 이사하고 회사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감사가 법원에 나가야 되는데 이때 감사가 나간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다시 말해 이제 정이 나간 거예요. 여기다가 갑이 정이 나간 게 아니라 무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하는 말이 원래 우리가 그 이사하고 소송이 제기되면은 원래 누가 나가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사가 나온 거는 이거는 절차상 하자다라고 해서 그죠 부존재 확인서를 구했는데 판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대표이사가 제가 변호사라 그랬거든요. 변호사는 법정으로 어떻게 한다? 당연히 할 그런 여러 가지 권리를 여러 가지 권한이 있고 예를 들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 4번 판례가 법원에서 회사 일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하더라도 상법에 따라서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하므로 회사가 주청해서 이사로 선임된 자를 상대로 그 이사 선임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일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가 아니라 제가 뭐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였거든요. 아마 제가 답 찾는 요령 말씀해 드렸는데 아마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1번을 비록 지문은 길었지만 제가 일시 대표이사 나오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아마 답을 찾으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2번 이사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는 것 같았죠. 1번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사가 그 지위에 대해서 주청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을 했으면 이거는 중단이 아니고 그대로 뭐다? 종료된다 그랬죠. 중단이 아니라 끝이랬던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한번 볼까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를 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청의 특별기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퇴임 이사도 포함된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퇴임 이사 같은 경우는요. 그저 해임할 수 있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내 판례 입자 2021년도 판례예요. 이거 제가 시험 막판에 한번 자료 보내드렸던 그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이사에게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는 퇴임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이사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린 지문이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지문도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 판례도 우리가 그 21년도에 나왔던 판례 지문 엄청 길었는데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볼게요. 회사 업무에서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 업무 집행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임을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과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뭐다? 감시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겠다.
제가 여러분들 그 이사할 때 그 사업기획유형 금지 의무를 회사가 그저 포기한 거를 다른 이사한테 하게끔, 그죠? 그거를 찬성한 이사한테 대해서는 책임 없다고 판례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지 않을 때는 이거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니 감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면서 아마 포괄적으로 한번 답찬 요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네,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 내용이 이미 편입된 이사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 보수 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2017년도 이것도 판례 입장이죠. 사원총회 결의 자체가 효력 관계없이 이사 보수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네, 3번 상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호 같은 경우는 회사의 명칭이면서 등기상호인지 제가 미등기상호인데 등기상호든 미등기상호든 똑같은 권리가 있다 했죠. 사용할 수 있고 전용할 수가 있는데 미등기상호권자만 할 수 없는 것을 사전에 등기를 배척하는 상호 등기 배제 청구권 말고는 미등기상호권자든 상호든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1번 한번 볼까요? 네, 상호 등기 효력은 동일한 특별강력시군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해 타인의 등기를 등기상호죠. 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를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그와 같이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근거해서 선 등기자가 후 등기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 등기자죠. 네, 선 등기자, 후 등기자에 대해서 상호를 그저 배제할 수 있는 상호 등기를 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거래 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이 오인 또는 혼돈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어울려 상호권자가 타인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예. 3번에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딱 보면 너무 길어. 그러면 어떤 거 봐라 그래서 끝부분 보면 여러분 우리 상법에서요.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말라 틀린 말 없다 그랬죠. 이거 제가 그 문제 시험장 가서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 다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시면 거기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하고 안 되는 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1번 같아요. 어떤 상호가 타인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에 판단할 때 두 상호 전제를 비교 관찰해서 각 영업의 성격이라든지 내용 또는 방법, 수요자 층 이런 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두 업무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걸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기업 형식으로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이거 다 시험장 가서 읽어오신 분들 계시죠? 이거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시간 뺏으려고 하는 문제요. 답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 맞는 질문 보면은 4번에 보시면은 이제 상호를 위반했어요. 그 사용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가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폐지를 청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는 요건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래갖고 오인 가능성하고죠. 오인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부정한 목적 있죠.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이 두 요건이 둘 다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등기상호든 미등기상호든 둘 다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4번 보시면 회사의 법인격 관한 문제죠. 법인격도 굉장히 문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1번 보시면 네. 회사가 외형상 법인격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은 회사가 외형적으로 법인 형태를 갖추었으나 법인 형태를 그저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말 그대로 숨어서 그죠? 여러 가지 악용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배우자인 타인에게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법인격 부인론이죠. 그러니까 법인격을 벗겨내서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걸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회사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한지 여부는 판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010년도 판례인데 그냥 가볍게 한번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보면은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를 내세워서 회사 설립 전 개인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의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할 채무를 이행하는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한번 볼까요?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게 이거 우리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인정된다 했습니다.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해당하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 회사의 자산이 기업 형태의 내용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 회사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전되었다면 다른 회사도 이전되었다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가능하다 그랬죠. 2019년 판례 입장인데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시면 이거는 그 법인격 부인론 제가 역적용이라 그래갖고 우리 법인격 부인론 같은 경우는 법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거고요. 그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게 제3자한테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A 회사가 그죠? A 회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B 회사 채권자를 사야 할 목적으로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채권자 같은 경우는 채권자는 원래 채권자 누구 채권자냐 그러면 A 회사 채권자거든요. A 회사 채권자 예를 들어서 갑이다. 그럼 갑은 원래는 A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데 이 갑을 사야 할 목적으로 회사를 신설하는 경우는 이때는 어느 회사든 어떻게 한다? 자기가 선택적으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제3자한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상관없다. 5번에 보시면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죠? 1번 볼게요.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양도인은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해서 약정이 없으면 그죠? 네, 이때는 10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가 만약 죽을 때까지 나는 종신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나는 종신 때까지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 해서 계약서에 종신까지 적혀 있는 경우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요거 제가 바꿔서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 제가 안 되면은 하나만 확실히 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서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10년. 나 죽을 때까지 안 할게. 그러면 20년. 10년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볼까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해서 그 양수인과 같이 또는 하면 틀린다 했죠. 같이 손잡고 가셔갖고 제3자에 대해서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는 양도인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해서는 양수인은 책임이 없다. 이것도 짧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기억나시죠? 양도인 있어요. 그리고 양수인 있어요. 양도인과 양수인 그래갖고 제가 O로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O? 이거 상호를 그대로 적용하느냐 하지 않는다? 요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OXX 근데 언제 안 한다? 등기한다든지
통지하면 책임이 없다. 원래는 책임이 언제 책임을 진다? 강구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통지는 항상 가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그림을 그리셔갖고 내 3번 문제를 풀어면 되셨고요. 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5번 문제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 채무에 대해서 상법 규정에 의해서 변제 책임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요. 상사시효가 적용돼서 영업양도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되어 있는데 몇 년 지나면 소멸합니까? 양도인 책임이죠. 2년이 지나면 소멸하죠. 양수인 책임이 아닌 숫자가 5년에서 2년인데 바뀌었던 부분이고요. 4번에 보면 우리 영업양도는 포괄승계라 그래서 근로자도 다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의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영업양도가 되면은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해서 근데 근로자가 스스로 다시 나가고 재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6번 한번 볼까요?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우리 대리상에서는 제가 그 각시 갈 때 대리상만 있는 거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뭐였냐 그러면은 유일하게 우리 상법 각칙에서 경업 금지 의무가 있는 것은 대리상밖에 없댔어요. 유일하게. 나머지는 없고요. 2번째가 뭐였냐 그러면 유일하게 대리상은 보상 청구권이 있다 그랬어요. 해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보시면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은 죄송해요. 지금 제가 5번 문제를 읽었는데 6번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1번 보면 어떤 자가 제조자, 공급자 사이에서 대리점 계약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대리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그 계약이 어떻게 한다? 실질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제조하고 공급자 사이라고 해서 대리점 계약이라 하는 명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곧바로 대리상으로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요. 상법 제92조 2.1항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 관리로 인해서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계속 얻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근데 이 보상 청구권 같은 경우 반드시 계약이 어떻게 한다? 종료한 다음 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하고요. 이 계약의 종료 사유가 본인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3번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는데 바로 답으로 나왔죠. 예. 그러면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위 규정의 상법상 대리상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요. 이거 시험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험에서 우리 대리상 문제가 나오면 제가 경업금지 아니면 보상 청구권이 아마 답으로 나올 거였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유추 적용이 보수 청구권에 관해서 유추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보시면 4번 보면 대리상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할 때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요. 대리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존속기간 약정 유무를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 7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상법상 합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가 나왔는데 우리 합병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승인 결의 요건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A 플러스 B가 합병을 해서 이렇게 A가 된다 하면은 A가 존속회사가 되죠. 그럼 이제 B가 없어지는 회사니까 B가 소멸회사가 된다. 이렇게 한번 적어 놓고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원래는 합병을 하게 되면은 존속회사든 소멸 둘 다 요건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 상법에서
합병에 관해서 특수한 합병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똑같이 A 플러스 B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합병하려고 보니까 이 A 회사가 벌써 어떻게 한다? 이 90%가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B 회사는 10%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조금 제가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고 이런 합병을 제가 소규모 간이 합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합병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그대로 어떻게 한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작은 소멸회사 있죠. 소멸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죠? 간소이라, 이거 소멸회사죠. 간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숫자가 90이 나오면 제가 간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A 플러스 B가 지금 합병을 하는데, 이 회사가 이만큼의 A가 발의 총수가 있고요. 이게 B가 갖다 붙죠. 붙어봤자 100분의 10 이하가 안 돼. 이럴 때는 어느 회사가 이사 승인으로 가능하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소규모 합병이라 그래요. 규모가 조금 적은 소규모 합병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느 회사가 이사 승인으로 가능하냐 그러면 존속회사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숫자 10이 나오면 이때는 존속회사가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교부금을 줘야 돼요. 교부금이 이 회사의 100분의 5를 초과할 때는, 그때는 이거는 소규모 합병이 아니라 주주총회 어떻게 한다? 특별 결의를 받아라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 주식 총수가 그 발행 회사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그 존속하는 회사 주총 승인을 이사 승인으로 가름한다. 이거 함정이죠. 100분의 10이죠. 100분은 교부금이에요. 교부금이 100분의 5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존속회사가 이사 승인으로 가름한다. 답이 1번이 함정이 있는 지문이었고요. 2번에 보면 90 나오죠. 90 나오면 제가 간소이라 그랬죠. 그 소멸하는 회사가 이사 승인으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합병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합병은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죠. 채권자 보호 절차가 없는 건 소규모 합병이었어요. 그 소규모 합병, 그냥 합병은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합병 무효유소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회사법상 소송 개간표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합병이 이게 무효가 됐어. 그러면 제소기간은 6월. 원고 승소 판결 받으면 소급입니까? 불소급입니까? 불소급이죠. 그리고 대세적 효력이 있다 그랬죠. 법원의 재량 기각이 인정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보시면 합병 무효유소는 각 회사,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이 파사 관제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해서 소를 주장할 수 있고 6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8번 한번 볼까요? 유질약정으로 우리 일단 민법에서는 유질약정이 허용되지 않지만 상법은 유질약정이 허용됩니다. 일단 된다라는 거. 그리고 1번에 보시면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을 담보를 위해서 질권 설정 계약에 대해서는요, 유질약정. 제가 일단 우리 상법에서 유질약정 너무 허용된다라고 제가 답을 그냥 안 되면 막판 돼갖고 헷갈려 그러면 된다라고 그냥 된다. 아까 답이 1번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보면 이번에 보시면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 설정자에게 따라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021년도 판례인데요. 누구에 따라 질권 설정 계약에 따라 정한다.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3번 한번 볼까요? 질권 설정에서 포함될 유질약정에서 질권 설정 계약의 피담보 채권이 그죠? 상행위로 인한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질권 설정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죠.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질권 설정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했던 부분이었는데 답이 답 지문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일방적인 상행위도 허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유질약적 문제 나오면은 일단 허용됩니다라고 하면서 질권 설정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외우면 문제 풀 수 있다 했는데 거의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9번에 보시면 분할은 문제가 많이 어려워서 그동안 저희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좀 어렵지만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1번 한번 볼게요. 1번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답이 솔직히 이거 이의제기하면 1번도 틀린 지문이에요. 예, 그 답이 지금 원래는 저기 보면 답이 2번으로 되는데 원래 1번도 정확하게 하면 틀린 지문. 왜냐면 제가 아마 분할할 때 우리 분할이라는 거는 주식회사에 있는 특별한 회사의 구조 변경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럼 기억나세요? 채권자 보호 절차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 안 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조직 변경, 합병, 분할 이거 제가 막 설명해 드리면서 유일하게 분할은 둘 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없냐면 첫 번째 연대 책임이다 보니까 채권자 보호 절차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청구권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분할하면서 원래 분할이 연대 비율 승계가 아니라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만약에 계약서에 내가 비율 승계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고 채무만을 부담한다 이런 글씨가 나오면은 채무만을 부담한다 이런 글씨가 나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칙은 안 돼요. 근데 1번이 된다라고 나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주총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분할의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틀렸어요. 이거 원래는. 근데 답은 2번으로 나왔죠. 일단 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거 2번도 우리가 보통 그 채권자 같은 경우는 회사 장부에 적혀 있는 채권자는 당연히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고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포함된다 했죠. 월 답이 1번, 2번이 답이 틀린 질문이에요. 네. 답은 일단 어쨌든 보시면 뭐 답이 2번으로 지금 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채권자는 이에 포함됩니다. 답이 2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연대 책임이죠. 그래서 분할회사라든지 단순분할회사라든지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합병 신설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회사는 뭐다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4번에 보시면은요. 분할 또는 분합병으로 인해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 채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든지 분할 또는 뭐다 분합병제 회사가 채권자에 부담하는 채무는 동일하다. 지금 연대 채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답이 9번이 정확하게 하자면 1번, 2번 두 개 다 틀린 지문인데 그래도 확실하게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2번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10번에 보면 상사 유치권해가 나오죠. 상사 유치권 같은 경우도 요거 제가 앞 두 문자 따서 외우라고 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상사 유치권 같은 경우는 상법에서는 상사 유치권이 있었죠. 그리고 특별 상사 유치권이 있었어요. 이거 외우신 분들은 하셨을 건데. 권, 소, 제. 이거는 그리고 운송인. 그래서 위대하니까 전부 다 XXX. 요거 XOX. 반대로 OX. 이러면 다 풀었었어. 왜 이거?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렸거든요. 1번부터 해볼까요? 상사 유치권은요, 민사 유치권과 달리 그 담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생길 것은 필요 없지만은 목적물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리고 채무자 소유일 거. 맞잖아요. 답이 1번 맞는 질문이죠. 2번 볼까요?
유치권의 불가물성에 관한 민법에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의 제58조 상사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그 상사 유치권 같은 경우도 불가물성에 따라서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헷갈려. 어쨌든 1번이 맞는 질문이고 2번 보시면은요. 대항할 수 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그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서 키워드 찾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문 나오면 제가 다 읽지 말고 키워드 뭐라 그랬어요? 상법도 키워드 몇 개만 쓰면 선행 저당권이란 말 나오죠. 그리고 제가 부동산 나오면 그 부동산에 선행 저당권 나오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가 지금 상사 유치권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이미 A라는 금융기관에 안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미리 이게 1번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있어요. 소유권자에 그 을이라는 사람이 그죠? 이 상사 유치권 행사합니다. 상사 유치권 행사하는데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유치권 행사 못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물건을 많이 들어서 이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가서 그 입찰 받은 사람한테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아무런 걸 행사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게 3번 질문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에 상사 유치권자는 채무자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 무권을 설정받은 자에 대해서는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 저당권자 안 돼요. 선행 저당권자 또는 뭐다? 선행 저당권자 이미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 관계에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도 둘 다 할 수 없어요. 둘 다 안 돼요. 대항도 못. 그래서 제가 키워드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읽지 마시고요. 혹시 상사 유치권에서 부동산 해갖고 선행 저당권 나오면은 이거는 네, 답이 안 된다. 행사할 수 없다라고 답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번에 보시면 상사 유치권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사의 개별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민법 유치권보다 조금 더 범위가 현재 강범위하다. 2011년도 네, 판례 입장이었고요. 11번 신주 발행 한번 해볼까요? 신주 발행입니다. 무효일소입니다. 그죠? 무효일소 받아야 원고, 그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세 한해서 신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1일 서로서만 주장할 수 있고요. 이번에 보면 신주 발행 무효일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게 되면은 서론 무효 사유를 가지고 더 이상 추가 주장할 수 없댔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주주 배정하고 제가 신주 배정 구별할 때 이것도 좀 어렵지만 요 그림 이해하시면 됩니다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A 회사죠. A 회사가 여기에 회사가 이제 신주를 배정을 해요. 그래서 신주 배정하면서 주주 배정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주 배정을 하게 되면은 정관의 규정 필요 없죠. 정관의 규정 필요 없고 이사해서 네 하면 돼요. 이렇게 보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갑을 병이 이제 몇 주를 받냐면 100주 받고 200주 받았고 300주를 받았으면 이거 주급 납입해야 되죠. 무상주 주는 거 아닌 거는 제가 주급 납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포기해요. 포기한 게 실권주죠. 이 실권주를 제3자한테 이렇게 배정하는 것을 이걸 주주 배정으로 봤습니까? 아니면 제3자 배정으로 봤다? 이거를 주주 배정으로 본다 했죠. 이것도 제가 시험장 가서 헷갈리면은 실권주란 글씨가 나오면 이건 주주 배정으로 공부하세요 했던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3번, 4번 문제였습니다. 1번 볼게요.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 방법과 제3자 배정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의 발행함에서 주주의 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신주들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 부여했죠. 이거 기회죠.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바로 어떻게 한다?
바로 이렇게 제3자한테 주는 걸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제3자 배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3번이 그 말이죠.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맞는 지문이고요. 네. 그러니까 신주를 받은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번에 보면 회사가 주주 배정 방식에서 신주를 배정하려고 하였으나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은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회사 그 실권주 있죠. 실권주 나오는 거는 이거는 제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이므로 정관의 규정이 필요 없고 바로 제3자한테 줄 때 저희가 정관의 규정이 있고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12번 문제 상사 매매 한번 풀어볼까? 1번에 보시면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때는요. 지체 없이를 검사하자 하고 그리고 뭐죠? 네, 부족하다. 그럼 이걸 발송하지 아니할 때는 이거를 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대금 감액을 청구하지 못하면 69조고요. 2번에 보시면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 거부할 때는 매도인은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에 허가받을 필요 없댔죠. 매수인이 공탁할 때는요.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법원에 허가받아서 경매하는데 매도인 이거 누구 물건이에요? 매도인 거 아니에요. 매도인이 물건을 가져갔는데 매수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법원에 허가를 받을 필요 없고 매수인이 물건을 잘못 받은 거야. 또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법원에 허가받아서 경매하라. 2번이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매도인은 법원 허가 없이 경매할 수 있고 대금도 어떻게 해야 되죠? 대금 같은 경우도 매도인은 그거를 경매 붙여서 금액 받으면 자기 매매 대금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매수인은 자기 물건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경매 붙여서 만약에 대금이 들어오면 그걸 공탁하랬던가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요. 보면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에서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임명 해제적이죠. 당사자의 일행 일방적인 싱여를 경과하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결해지한 것으로 본데서 확정기 매매에 관한 규정. 갖고 오라 말 안 하면 뭐다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거예요. 민법하고 약간의 차이점 말씀드렸고요. 4번에 보시면은요. 매매 목적물이 즉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3년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당사자 약정 효력이 있죠. 이게 우리 임의 규정이거든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우리 상산 매매나 제가 임의 규정이라서 자기들끼리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데 숫자 3이 나오니까 아마 혼돈하셨을 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이건 당사자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볼까? 상법상 합명회사에 대한 청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죠. 1번이 합명회사 같은 경우는 청산, 임의청산, 법정청산 둘 다 가능하죠.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회사가 해산 후 사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합니다. 이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회사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에 1인에 대해서 하면 전혀 효력을 미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상속인이 수인일 때 우리가 보통 한명회사는 상속이 안 되죠. 사원이 사망하면 상속이 안 돼요. 퇴사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산한다. 그러면 상속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한명회사는요. 그 사원이 사망하면 퇴사입니다. 상속 안 돼.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상속할 수 있는데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원래 퇴사 사유예요. 이번에 보시면 해산된 회사의 재산 처분 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로 정할 수 있고요. 이 경우 해산한 날로부터 2주간 내 재산 목록을 적어서 대조표를 작성합니다. 절차상 것은 처분 방법으로 임의청산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은 한 명의 회사 사원이 1인이 돼서 해산하게 된 때는 법원은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해서 직권 또는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4번에 보시면 지금 3번까지는 맞죠? 4번에 보시면은요. 네. 자, 청산인이 직무는 현존 사무 종결하는 거 맞죠? 그리고 채권 추심, 청산 업무 다 처리하는 게 청산인의 문제인데 그 재산의 환가 처분이라든지 자녀 재산 분배까지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산인이 수인입니다. 그럴 때는 가반수에 따라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청산, 여러분 청산인 헷갈리면 제가 이사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사. 우리 이사 요건이 뭐였냐면 제가 가반수라 그랬어요. 이거 제가 청산인 하면서 우리 청산인이 우리 보통 보시면은 누가 청산인이 되냐 그러면은 회사가 합병한다든지 분할 합병한다든지 파산 경우 외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거든요. 그죠? 파산하는 경우는 이사가 청산이 될 수 없고요. 그런 경우 우리 이사 요건이 가반수니까 청산인도 가반수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문제 14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금융 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에가 나왔는데 우리 보통 금융 리스 보면 당사자를 제가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요. 금융 리스 계약 당사자 사이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죠? 리스업자고 리스 이용자지 공급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리스업자가 직접 물건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금융 리스업자는요, 이용자 공급자로부터 그죠? 적합한 물건을 수령을 받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네, 첫 번째 보면은 그 협력 의무만 있는 거지 별도로 2번이 틀렸죠. 이거 제가 19년 판례 말씀해서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업자가 제가 리스 업자를 뭐라고 말씀냐면 그 영업사원으로 아니지만 우리 공부하기에 여러분 조금 제가 이해를 돋보기 위해서 리스 업자를 영업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용자를 치과의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자를 기계를 만드는 제가 사장으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업사원은 그냥 협력 의무만 있는 거지 실제로 가서 이게 제대로 왔는지 확인까지 부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 2번이 같은 판례하고 맞는 질문이고요. 3번에 보시면은 리스 물건이 공급 계약에 정한 시기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리스 이용자는 그죠? 네.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인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요. 공급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치과의사가 기계가 들어와야 개업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안 들어오면 계속 영업사원에 전화하지 말고 그 기계 만드는 공장 사장한테 제가 전해도 된다 그랬죠. 그렇게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급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계속 영업사원한테만 전화하지 말고 제가 사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4번에 보시면 이건 96년 판례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교육 기자재인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리스 목적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이 틀린 집안이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5번 볼까요? 상사 법정 이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에가 나왔죠. 1번 보면 상인 간의 금전 소비 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서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중에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제가 민법하고 상법 비교해 드리면서 그 이자 문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민법 같은 경우는 이자 문헌이 없으면 이자 못 받는다 했죠. 근데 상법은요 받는다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차용증 짧게 아마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기억이 나요. 자, 답이 일단 1번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2번 상법에서 상사 법정 이율은요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이외 그 동일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불법 행위는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불법 행위는 상사 채무가 안 돼. 답이 틀린 질문 2번입니다. 이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불법 행위만큼은 안 됩니다. 그랬고요. 3번에 보시면은요. 가집행 선고 실효에 따라서 원상 회복 의무와 관련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요. 민법 소증의 법정 이율에 의하는 것이고 상법 소증의 법정 이율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2020년도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요. 상사 법정 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요. 당사자 쌍방에 대해서 모두 상행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방적인 상행위도 상사 이율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제가 상인이 비상인 친구한테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있었죠. 상인이 비상인 친구. 그러면 이거는 일방적 상행위죠. 그런 경우에도 상행에 따라서도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16번 주식 양도 양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가 나왔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우리 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양도할 때는 주권 플러스 당사자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었는데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는 명의계사 절차를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요. 이러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판례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우리 그 명의계사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하죠. 그냥 직접 하시면 되고 회사를 상대 주주권 확인을 구한 이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요.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을 양도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서 주식 양도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 의무를 부담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2021년도 그 판례 입장에 따라서요.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어요. 이게 2021년도 판례였는데 제가 최근 판례 한번 시험치기 며칠 전에 드렸던데 그걸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21년도 판례 같은 경우는 교재에 많이 빠진 제가 이거 계속 제 교재가 초에 나와요. 매년 초에 나오다 보면은 그 다음 해에 판례를 다 수록할 수 없어서 그건 제가 유인물로 많이 배포해 드렸거든요. 어쨌든 2002번 문제가 우리 판례 입장이 지배 주식 양도에 따라 부수적인 효과가 지나지 않으므로 독립적으로 주식 양도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의무만 인정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양도했으면 다 넘어가는 거지. 그거 분리해갖고 독립해서 경영권 양도 부담한다는 자체는 안 됩니다.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권이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에 보시면은요.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유효리 경과할 때는 회사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짧게 한번 조금 설명드리자 그러면은요. 원래 회사가 주식 양도입니다. 양도하면 원칙은 자유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데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플러스 당사자 의사표시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 주권이라는 걸 회사가 회사 성립 후 우리 주권 발행 시기 아시죠? 회사 성립 후 납입 기일 후 전에 발행한 거는 주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납입 기일 후에 주권을 발행하죠. 그 회사가 유효리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식양도는 주권 교부 없이 민법의 통지와 승낙이라는 지명채권 양도에 따라 일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어떻게 한다? 네, 양도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주식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은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를 가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인 대상이 되었던 주주 이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매도인과 매매 이후에도 주주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무효면 처음부터 어떻게 돼?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거는 무효예요. 이거 무효입니다. 회사와의 관계, 물론 당사자 사이에 사법상 효력은 인정돼요. 당사자 사이에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죠. 당연히 무효죠. 그죠? 그 처음부터 아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매도인도 일어나지 않고요. 매도인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금 여기 그럼 이 A 회사 해볼까요? 이게 A 회사입니다. A 회사가 있고 갑과 을이 있다고요. 그런데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했어요. 누가 주주입니까? 갑이 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제도인이 매매 이후에도 주주 지위를 상실하지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을이 주주 맞죠? 양수인이죠. 근데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주주다? 갑이 주주다. 자, 17번 보시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가 나왔습니다. 1번에 보면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일반적으로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상법에서 공동대표이사를 왜 했냐 그러면 대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든 그저 공동대표이사인데 포괄적 위임하는 걸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 그죠? 뭐 관여라든지 이사 자격이 없는 자도 표현 대표이사 해당이 된다. 제가 표현 대표이사 말하면서 이사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번에 보면 회사가 이사 권한 없는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그것을 신뢰하고 계약한 상대방한테는 39조 부실 등기 효력을 주장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제가 혹시 이것도 제가 시험에서 그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 과정하면서 혹시 39조 나오면 부실 등기 나오면 에라 모르겠다. 다 이름 근데 39조가 나오면 제가 회사가 책임을 진다라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표현 대표이사잖아요. 표현 대표이사는 첫 번째 보면은 외관이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외관이 부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이거를 믿는데 그죠 신뢰 요건이 충족이 되면 표현 대표이사가 되는데 원래 저희들이 그 상법의 39조에 부실 등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그 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9조가 나오면 이거를 부실 등기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요. 이걸 제가 좀 짧게 이 판례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좀 어렵게 나왔으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되었을 거예요. A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회사가 있어서 여기서 갑을 이사로 선임했어요. 이걸 제가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판례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는 을과 병이 있고 새로 이사가 선임되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우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대표이사가 이제 정하고 제 상대방과 거래한 이런 상황에서 이 이사 선임에서 주주총회 하자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취소라든지 무효라든지 부존재해갖고 하자가 받아서 원고 승소 판결이 받으면 소급표입니까? 불소급입니까? 이걸 제가 소급표라고 그랬죠. 소급표가 적용이 되면 주식회사 이 회사에 선임된 이사가 아니죠. 소급해서. 이사가 아닌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도 무효죠.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아니죠. 그러면 이 대표이사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이때 정은 제가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보호 못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표이사가 등기를 했어요. 우리 대표이사는 등기사항이죠. 근데 이사가 아닌 자가 등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부실 등기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외관이 존재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등기하게 되면 원래는 대표이사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거래 상대방한테 회사는 책임이 없는데 대표이사가 등기를 했다. 부실 등기한 걸 외관이 존재한 거 맞죠? 그런 경우는 제3자가 보호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4번이었어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보시면 3번 지문이었거든요.
제가 39조 이것도 제가 시험장에 참는 요령 말씀해 드렸어요. 39조 부실등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랬던 부분이었고요. 4번에 보시면 회사는 정관에서 이사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계약임에도 이사 승인 없이 한 대표이사 계약 상대방이 이사 승인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지만 경과실이 있는 경우 있죠. 이거 제가 우리 2021년도에 그 가실, 무과실 요거 바뀐 거 얘기하면서 그것도 시험 문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는 그 경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은,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은, 네, 보호받습니다. 경과실이 아니라 제가 중과실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2021년도. 판례였고요. 자,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내가 나왔습니다. 1번 볼게요. 상법상 회사 설립 무효 판결입니다. 우리가 원고 승소 판결, 제가 여러분들 회사 소송법 개관표 제가 드렸던 거 있었죠. 그 이제 핸드폰 찍어갖고 식사하실 때 또는 마을버스 기다릴 때 이동하실 때 한 번씩 보면은 문제 두세 문제는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회사법상 소송 개관표에서 기억이 아마 나실 거죠. 소급표는 뭐 있었어요? 주주총회 하자, 주총하자죠. 소급표가 있는 거. 주총하자, 이사회 하자. 감자 무효에서. 그래서 주주이사가 그죠?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 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전부 6월이었죠. 그런데 회사 설립 몇 년? 2년. 주주총회 취소하고 무효가 변경 2월. 나머지는 전부 6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부존재 무효 같은 건 확인해서 오니까 재소기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고 승소 판결 받아서 대세력이 전부 있는데 없는 거 하나 이사회 하자.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재량 기각이 인정 안 되는 건 뭐 있다? 주주총회 하자에서 무효 변경 부존재. 나머지는 전부 법원의 재량 기각이 인정된다 했습니다. 자, 지금 옳은 거죠. 그래서 1번 틀렸죠. 회사 설립 무효 불소급이기 때문에 회사 확정 판결 전에 앞부분은 맞아요. 제가 이거 모의고사 문제, 제가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냈어요. 앞에는 맞는 질문, 뒤에는 틀린 질문. 그래서 1번은 맞죠. 회사 설립 무효 취소가 되면은 대세적 효력을 인정이 되는데 회사 판결 전에 생긴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불소급이 답이 틀린 게 1번이고요. 2번 볼까요? 주청 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일서에 구해서 판결은 제3자한테 효력 있죠. 효력 없는 거 없죠. 효력. 2번이 틀린 질문. 3번 한번 볼까요? 주주청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일서를 구하는 서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는 우리 민법에 민사소송법 있죠. 공동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에 보시면 발기인 중 1인이 회사 설립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라면은 해당 행위가 회사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라더라도 회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을 하는 게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집니다. 답 맞는 질문은 3번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했어요, 이것도. 그리고 2021년 판례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19번 이익 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내가 나왔죠. 자, 우리 배당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권한이죠. 그런데 재무제표를 이익 배당 원칙 주총 권한이죠. 근데 재무제표를 이사가 승인하면 이익 배당도 이사의 권한으로 넘어가는데 중간 배당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승인하고 상관없이 누구의 권한이다? 이사의 권한입니다. 1번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익 배당은 주총에서 정합니다. 그러나 다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는 이사회 정한다. 맞는 질문이고 2번 볼까요? 해산 주천 결의에서 1번이 맞는 질문이네요. 볼까요? 2번에 보시면은 회사는 주천 결의에서 이익 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 배당할 수 있죠. 이익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답이 틀린 3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이익 배당, 이거 우리 그 80년도 판례였는데요. 우리 배당을요,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서 대주주 역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받는데, 대주주 스스로 우리는 30%만 주고, 우리가 포기할게. 30% 주고, 이렇게 줘라. 이거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위법한 배당, 차등 배당 결의는 위법한 것으로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대주주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네, 이거는 괜찮다 했던 부분이고요. 4번 한번 볼까요? 이익 배당이 주주의 기본적 권리이자 중요한 권리로 배당을 결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주주에게 배당을 요구할 수 하면 안 되죠. 반드시 배당은 여러분 있잖아요. 추천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의 결의가 있든지 재무제표를 이사가 승인해서 이사의 결의가 있든지 아니면 주천 결의가 있는 경우만 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배당 같으면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했다 그러면 회사에다 반환을 해야 되죠. 그리고 채권자 같은 경우도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있는 경우는 시기 불문, 범위 불문해서 그죠? 그 반환 청구 시점만 채권자이면은 회사에 대해서 반환을 회사로 반환해라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20분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는 것. 자, 1번에 보시면 우리 지배인 같은 경우는 상업 사용인으로서 대리권이 가장 많은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게 지배인이었습니다. 1번 볼까요? 지배인은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는 지배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라. 맞는 질문. 2번. 제3자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관해서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대항할 수 있죠. 우리 지배인이랑 우리 대표이사하고 유사한데 우리 대표이사하고 지배인하고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고 별도 수권 행위가 필요 없는 그런 상업 사용인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지배인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대표이사 똑같았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대표권 일정한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댔습니다. 3번에 보시면요. 차장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이 기억나요? 제가 표현 지배인할 때 차장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장, 차장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서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표현 지배인이 될 수 없댔죠. 상무이사하는데도 제가 격리 부장, 차장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본점이나 또 지점의 지감독 아래 기계적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한 영업소에서는요. 표현 지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이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2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1번 볼까요? 상법에서 우리 46조 각호, 이게 우리 보통 기본적 상행인데 1호부터 우리 22호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 기본적 상행이란다. 맞는 질문. 2번에 볼까요? 우리 한국토지공사가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상행위로 볼 수 없다. 공사. 그죠? 이런 건 안 된다 했습니다. 2020년 나왔던 판례였고요. 3번에 볼까요?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기본적 상행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우리 상법 총론할 때 그 일방적 상행위하고 쌍방적 상행위를 말하면서 둘 다 상인일 때가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상사매매. 이거는 쌍방이 모두 상인일 때. 그리고 상사유치권. 특별 상사유치권 말고 그냥 상사유치권. 이거는
둘 다 상인이에요. 상인 간의 거래만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제가 상인과 비상인, 우리 뭐 상호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답이 틀린 질문이 답은 오히려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상행에 관해서도 그죠? 우리 일방적 상행이 쌍방적 상행 이런 것도 상사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4번에 보시면은요. 새마을 금고가 여러분 제가 이때 몇 번 얘기했죠. 혹시 대출 나오면 누가 대출권자를 보지 말고 돈 빌려가는 사람이 제가 누군가 봐라 그랬죠. 그래서 대출 받는 사람이 상인이면 상사고요. 그냥 회원한테 빌려주는 거는 상사 매매가 아니라 그랬는데 새마을 금고 누구예요? 회원이 누굽니까? 상인이잖아요. 그러면 상사시효를 했던 거. 답 찾는 제가 요령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새마을 금고가 상인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 상인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 채권은요 상사 채권으로 5년의 무다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제가 농협하고 얘기하면서 농협이 누구한테 빌려주는지 그러니까 돈 빌려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체크해 답을 적어서 해갖고 회원이면 안 된다 그랬죠. 22번 볼까요? 이사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볼게요. 자,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 399조 조문이고요. 2번 볼까요? 주식회사 이사는 자신의 업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요. 다른 업무 담당 이사들의 업무 집행까지 감시할 의무는 없다 그랬죠. 틀렸죠. 제가 이사가 여기 보면 이사를 제가 가운데 그때 그림을 이사를 가운데 그려놓고 누가 잘하나 못하나 누가 지켜본다 그랬어요? 이사에 지켜보죠. 또 누가 지켜본다 그랬어요? 주주가 지켜보죠. 그걸 하다 못하면 이사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고 대표 소송으로 책임 물을 수 있고요. 또 누가 지켜본다 했어요? 감사가 지켜본다 했죠. 감사가 원래 이사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죠. 또 누가 지켜본다 그랬어요? 같은 이사끼리도 감시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번 한번 볼까요? 이사의 회사입니다. 제3자가 아니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주주 전원 동의로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요. 이사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 자기거래 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회사가 제3자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이사 승인이 부존재 외에 제3자가 이사 승인 없음을 알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도 증명해야 된다. 이사가 그죠? 이사의 자기거래는 우리가 이사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 승인을 받지 않는 거래는 무효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서 상대방이 선이면 취득하고 악이면 취득할 수 없고 이거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 회사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3자에 대한 중과실 있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3번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겁니다. 회사가 영업 전부 또는 중간 일부를 양도할 때는 특별 결의 거쳐야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영업 양도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 결의에 따라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20일 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식 매수 청구권이고 이거는 회사가 형성권으로서 무조건 회사가 사줘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 결정은 2월 이내에 한다라는 거. 3번에 보시면은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회사가 매수해야 되고 가격 결정 누가 합니까? 원칙적으로 그 주주 회사가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30일 내에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격 결제는 그때는 법원이 끼어듭니다. 4번에 보시면은요.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매수 청구권을 말 그대로 청구권 성질을 가지므로 그 행사로 회사가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성립하죠. 형성권이랬잖아요.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회사가 무조건 사줘야 돼요. 이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회사의 별도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형성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자, 24번 문제 볼까요? 성법상 주총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우리 그 주총은 특별 결의하고 보통 결의하고 특수 결의를 해갖고 세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특별 결의 요건을 지금 찾는 문제가 나왔죠. 1번 한번 보면 정관 변경이죠. 정관 변경 같은 경우는 특별 결의라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영업 양도를 할 때 전부, 영업 양도를 전부 한다든지 일부라 푸더라도 중요한 일부 같은 경우는 주총의 결의 요건인데 특별 결의 요건이었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요,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우리 할 때는 할 수 있죠. 그 전자적 방법으로 우리가 이사 선임에 관한 그건데요. 우리 그 감사 선임이 저희들 이거 조문 2021년도인가? 네, 그때 한번 변경된 조문이었는데요. 감사 선임에 관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409조 사망 조문이었는데요. 회사가 상법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우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거는 정관 규정입니까? 이사회 규정입니까? 이사회죠. 이사에서 그죠?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하게 했어요. 그럼 우리 보통 감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결의죠. 원래는 보통 결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뭐다? 가반수로서 감사를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 선임 있잖아요. 원칙은 감사 선임이 주진 보통 결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가반수로 감사 선임할 수 있게끔. 4번이면 회사가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회 발생 또는 주총 결의에 의해서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의 뭐다? 네, 특별 결의에 따라서 계속할 수 있죠. 총주주 동의로 하는 거는 조직 변경. 회사가 조직을 변경할 때 주식회사가 그죠? 유한회사 하나였던 유한 책임에서 조직 변경할 때 총주주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 회사를 계속할 때는 특별결의. 답이 틀린 질문이 4번이에요. 그 특별결의는 제가 귀찮더라도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귀찮더라도 제가 특별결의 하나는 좀 외워달랬는데 그게 답으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상법상 자본금 감소 주식 소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1번 볼게요. 자, 자본금 감소입니다. 주식 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 등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네, 서로 승마 무효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고 승소 판결 받으면 소급표입니까? 불소급입니까? 이게 소급표죠. 예, 감자 무효에서 소급표잖아요. 원고 승소 판결 받으면 대세율이 있죠. 2번 볼까요? 이사가 주식 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법의 감자 무효소가 판결 확정되어야지만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021년도 판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저 굳이 어떻게 한다?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했습니다. 그죠? 감자무효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가 잘못한 거죠. 그럼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자본금 감소 무효일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자본 감소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기타 법령 정관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 원칙인 신의상실 원칙에 반할 때는 당연히 경우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자본금을 감소하는 거는 당연히 채권자 보호 절차와 같이 세트로 제가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상법에서 자본금은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가 채권자를 위해서 일정하게 항상 보유해야 되는
돈을 제가 자본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변동이 되면은, 특히 자본금이 감소하면은 채권자 보호 절차 또는 뭐다? 특별결의 받아야 되는데, 물론 예외 규정에 따라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요건이 조금 완화가 돼서 그때는 주총에 보통 결의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답이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식 병합 같은 경우는 자본 결손 보존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특별 결의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가 같이 필요합니다. 답이 틀린 지문은 2번으로 2021년도 최근 판례를 답 지문으로 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25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문제가 이번에는 판례 위주로 문제가 많이 나왔고 최근 판례죠. 거의 3년 전 판례 문제가 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또 시험을 한 번 더 준비해야 되신 분이 계시면은요. 21년도 판례부터 20년도, 21년도, 22년도 판례, 3년 판례 정도는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적어도 하루 전에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꼭 입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번 우리 2022년도에 실시되었던 상법 기출문제, 상법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